월급 980만 원, 부동산 만평, 노비까지 거느린 지주. 숫자만 보면 조선시대 고위 관료의 프로필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급은 정오품이에요. 정오품이면 조선 관료 체계에서 중하위권, 요즘으로 치면 과장급 정도 됩니다. 과장급 직원한테 부사장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장관급 인사가 쩔쩔맨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조선에서는 이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정말 과장이 섞인 거 아니냐고요? 정일품 재상들조차 이 사람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했다는 기록이 조선의 공식 사료에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제조상궁의 권세나 권위는 대단하였다. 재상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사 기록이에요. 이 사람의 직함은 제조상궁, 궁궐 안에서는 큰방 상궁 마마님이라 불렸습니다. 왕의 침소 바로 옆방을 쓸 수 있었던 궁궐 전체에서 단 한 명. 잠깐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1623년 인조 반정이 터졌을 때 칼을 든 반정군이 궐담을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인조 반정이 터진 그 혼란 속에서 칼을 든 반정군이 가장 먼저 찾아 헤맨 타깃은 광해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큰방상 궁마마님의 처소였어요. 도대체 왜 군인들이 왕보다 이 여자를 먼저 잡으려 했을까요? 그녀의 입 하나만 막으면 왕이 궐 밖에서 터진 반정 소식을 연경 듣지 못한다는 걸 반정군 수뇌부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뜻하는 바는 명확해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을 전하고 지울지를 사실상 혼자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새로 시집온 왕비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눈치를 봐야 했고 영의정마저 줄을 대지 못해 안달이 났던 막강한 그림자 권력. 50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았던 여인들은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가장 먼저 들었고 왕의 사유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장 정확히 알았으며 수백 명의 궁녀 인사를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오품 상궁의 실제 하루는 어땠길래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만들어진 걸까요? 제조상궁, 궁궐 안에서는 큰방상궁 마마님이라 불렸죠. 이름부터 남다르지 않습니까? 500명에서 600명에 달하는 궁궐 여인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을 단독으로 쓰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 앉으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작은 4, 5살 무렵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치원생 나이에 궁에 들어와서 15년을 꼬박 버텨야 겨우 정식 나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때 치르는 의식이 관례계례입니다. 머리를 올리고 어른이 되는 성인식이면서 동시에 왕에게 평생을 바치겠다는 혼례의 의미를 겸했어요. 신랑 없는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왕을 상징적인 신랑으로 삼아 평생 수절을 맹세하는 자리, 화려한 잔치상을 받지만 이 의식은 사실상 평생 궐 밖을 나갈 수 없다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인이 되고 나서도 다시 15년을 더 버텨야 비로소 상궁 첩지를 받을 수 있었죠. 5살에 들어와 35이 돼서야 상궁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겁니다. 30년짜리 승진 레이스인 셈이에요. 요즘 대기업 상무 달기도 어렵다지만 조선 궁녀들의 이 생존 게임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상궁이 됐다고 그게 끝일까요? 천만에요. 친방상궁, 수방상궁, 감찰상궁 등 수많은 보직상궁들이 포진해 있고 그 모든 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딱 한 자리가 바로 큰방상궁 마마님, 즉 제조상궁이라는 자리였어요. 피말리는 30년의 생존 게임을 뚫고 올라온 이 최고 권력자는 철저하게 공식 라인 바깥에 존재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명령을 내리면 원래는 승정원을 거치고 사관이 기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방 상궁마마님은 왕이 침전해서 던지는 한마디를 승정원도 사관도 모르게 바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왕의 공식 명령은 승정원이 전달하지만 왕의 가장 내밀한 속마음은 이 사람만 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허리춤에는 내전, 즉 왕의 사유재산을 보관하는 곳간 열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보와 돈이라는 권력의 양대 축을 동시에 쥐고 있는 정오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녹봉, 즉 월급도 상식을 훌쩍 벗어났겠죠. 구한말 왕실 재정 기록을 보면 큰방상 궁마마님의 월급은 19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일반 상궁들이 40원에서 80원 사이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차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980만 원 선입니다. 숙식과 의복이 궁궐에서 100% 무상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수입을 궁 안에서 쓸 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자본은 담장을 넘어 친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인조부터 현종까지 3대를 모셨던 상궁 박씨라는 인물은 아예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국가의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고품 궁녀가 소유한 재산이 10,000평이 넘었고 노비까지 부리는 거대한 지주가 됐다는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과장급 공무원이 10,000평짜리 땅을 가진 지주라니 조선 500년 관료제 어디를 뒤져봐도 직급표와 실제 권력 그리고 부의 규모가 이토록 기형적으로 어긋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매일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초법적인 권력이 만들어진 걸까요? 새벽 4시 궁궐의 모든 처소가 짙은 어둠에 잠겨있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각에 가장 먼저 등불을 켜는 사람은 다름 아닌 큰방 상궁마마님이었어요. 임금이 자리쪼반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미리 일어나 죽을 뜨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자리쪼반은 임금이 정식 수라를 들기 전에 침상 곁에서 가볍게 입을 푸는 죽 한 그릇입니다. 이 죽이 어떤 온도에 맞춰져서 누구의 손을 거쳐 왕의 입에 닿느냐가 매일 아침 제조상궁의 통제 아래 결정됐습니다. 임금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접점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옷을 입히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임금은 혼자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지밀 상궁들이 옆에 붙어서 골룡포에 매듭을 묶고 허리띠를 조여줘야 합니다. 옷을 매만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제조상궁은 임금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장 가까이서 눈을 맞춥니다. 중전마마께서 간밤에 기침을 하셨다 합니다. 오늘 훈련도감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들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툭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가능했던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임금의 그날 기분과 국정 판단에 미세한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속한 부서가 바로 임금의 침소를 관리하는 지밀이었습니다. 이 지밀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기막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지밀에 갓 들어온 4~5살짜리 꼬마 생각씨가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30년 넘게 일한 백발의 늙은 상궁이 그 꼬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길을 비켜줬다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바꿔볼까요? 타 부서 30년 차 부장님이 비서실 소속 유치원생 인턴한테 알아서 굽신거렸다는 얘기입니다. 큰방 상궁마마님이 지배하는 지밀이라는 공간 자체가 품고 있는 권위가 그만큼 압도적이었던 거죠. 오전 일과가 끝나고 들어오는 수라상에서도 이 권위는 여실히 증명됩니다. 임금의 식탁이 12첩 반상이라는 건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큰방 상궁마마님 앞에도 똑같이 12첩짜리 상이 들어왔어요. 조선 궁궐을 통틀어 12첩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금, 왕비, 대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밥상 하나에 담긴 반찬 가짓수가 곧 궁궐 내 서열을 증명하는 거대한 성적표였던 셈입니다. 물론 이 완벽해 보이는 통제망 안에도 껄끄러운 구멍은 존재했습니다. 어제까지 내 밑에서 엎드려 걸레질하던 부하 나인이 오늘 아침 갑자기 내 지휘 체계를 벗어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승은상궁의 탄생입니다. 왕의 눈에 띄어 하룻밤 승은을 입은 궁녀는 그 즉시 상궁 첩지를 받고 제조상궁의 명령체계에서 완전히 분리됐어요. 어제 부하가 오늘 임금의 여자가 되어 통제 밖으로 사라지는 상황, 큰방 상궁마마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변수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점심 식사가 끝나면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구한말 궁녀들의 증언 기록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풍경이 하나 펼쳐져요. 바로 담배입니다. 궁녀들도 여가 시간에 담배를 즐겼는데 아무나 장죽을 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담배 면허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엄한 선배 상궁 앞에 정좌하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데 선배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눈물이 줄줄 흘러도 참아야 해요. 중간에 기침을 하며 포기하면 낙방, 평생 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조선 궁궐 한복판에서 담배 한 대 피우는데도 이런 지독한 통과 의례를 거쳤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이 안에 위계 질서가 숨막힐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가 큰방상 궁마마님의 오전 일과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궐 안을 맴돌던 권력이 본격적으로 담장을 넘어 조선의 조정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나른한 공기가 내려앉은 궁궐 한편 제조상궁의 처소댓돌 앞으로 묵직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궁궐 밖 유령 양반 가문에서 은밀히 보낸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들의 손에는 최상급 비단과 질 좋은 인삼 보따리가 들려있지만 진짜 핵심은 그 사이에 찔러 넣은 얇은 종이 한 장입니다. 이번 호조 좌랑 자리가 비었는데 부디 우리 셋째를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왜 정식 인사권자인 이조 판서를 놔두고 궁궐 깊숙한 여인에게 뇌물을 들고 찾아왔을까요? 여기가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하며 대간들의 깐깐한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조선판 비선 실세들을 위한 VIP 전용 프리패스 창구였던 셈이죠. 아침에 임금의 옷을 매만지며 웃는 얼굴로 넌지시 흘리는 칭찬 한마디, 그 찰나의 말 한마디가 2조에서 올라온 최종 명단에 임금의 붉은 점을 찍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이권과 권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면 궁궐 안의 모든 정보를 샅샅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촉수가 필요했어요. 실록과 여러 야사 기록을 뒤적여보면 궁녀들의 풍기와 비리를 감시하는 감찰상궁이라는 보직이 등장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궁궐 내부를 탈탈 털고 다니는 국정원 요원 같은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이 감찰상궁 밑에는 색장과 방자라고 불리는 무수히 많은 하급 심부름꾼들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처소를 들락거리며 소문과 비밀을 주워 담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 CCTV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점 조직망이 수집한 민감한 첩보들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보고됐을까요? 맞습니다. 오직 제조상궁 딱 한 명에게만 집결됐습니다. 이 정보가 임금이나 대비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큰방상 궁마마님이 먼저 취합하고 불리한 건 거르고 필요하면 입맛에 맞게 각색까지 했던 겁니다. 완벽한 정보 독점, 그 절대적인 병목 현상의 정점에 바로 이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자신은 모든 정보를 쥐락펴락 독점하면서 반대로 아랫사람들의 입은 아주 살벌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매년 섣달 금음날 궁궐 후원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주 기괴하고 오싹한 환영회가 열렸어요. 이제 막 궐에 들어온 어린 견습 나인들을 얼어붙은 차가운 뜰에 일렬로 세워놓습니다. 그 작은 입술에 끈적한 밀떡을 억지로 물리더니 눈앞에 뜨거운 횃불을 확 들이밀고는 이렇게 소리쳤죠. 쥐불이 걸려 쥐불이 지져. 궁중 쥐불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기행은 궐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타 죽는다는 걸 가르치는 공포의 입단속 의식이었습니다. 정보는 독점하고 입술은 꿰매버리는 이 정교한 통제 시스템,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신가요? 오후 4시, 밖에서 들어온 은밀한 청탁과 안에서 긁어모은 무서운 정보들을 머릿속에 담고 제조상궁은 왕비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막 시집와서 궁궐의 무서운 물정도 모르는 20살의 앳된 중전, 그리고 30년 넘게 이 피비린내 나는 궐에서 살아남아 모든 권력의 지형도를 꿰뚫고 있는 50살의 늙은 상궁이 마주 앉습니다. 공식적인 법도와 서열로는 중전이 아득히 높은 직속 상관인데 과연 방 안의 공기는 누가 지배했을까요? 임금의 속마음부터 후궁들의 암투, 내전의 곳간 열쇠까지 움켜쥔 상궁 앞에서 새 왕비는 오히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갓 시집온 왕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고란의 시어머니보다 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쥐고 흔드는 저 50대 궁녀가 뼈저리게 더 두려웠을 겁니다. 밤 10시, 궐의 무거운 나무문들이 일제히 닫히며 빗장이 걸립니다. 궁궐이 완벽하게 외부와 단절되는 깊고 무거운 어둠의 시간. 이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제조상궁의 하루 중 가장 내밀하고 치명적인 마지막 임무가 시작됩니다. 바로 임금의 침전에 오늘 밤 어떤 여인을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죠. 흔히 왕의 손짓 하나로 그날 밤의 후궁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수많은 궁녀와 후궁들 중에서 오늘 누구의 건강 상태가 가장 맑은지, 합방의 길일이 누구의 사주에 닿아 있는지, 이 민감한 명단을 쥐고 임금에게 최종 브리핑을 올리는 사람이 바로 큰방상 궁마마님이었습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펴고 은은한 향을 피워 침전의 공기를 드는 그 은밀한 준비 시간. 제조상궁은 왕의 옷깃을 받으며 특정 후궁의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교묘하게 왕의 귓가에 밀어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룻밤의 짝을 골라주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 왕실에서 임금의 동침은 곧 후계자의 탄생을 의미했고, 이는 미래의 권력 지형도를 통째로 뒤집어버리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행위였어요. 그 거대한 정치의 첫 단추를 끼우는 문지방 위에 다름 아닌 제조상궁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던 겁니다. 임금이 마침내 잠자리에 들고 나서도 그녀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의 궁녀들은 격일 근무나 교대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큰방상궁마마님에게는 쉬는 날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대할 대체 인력 자체가 궐 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임금이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죽을 뜨고 임금이 완전히 잠든 후에야 처소로 돌아가 새우잠을 자는 지독한 일상, 영순군만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이 숨 막히는 독점의 삶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여인을 거치지 않으면 궁궐의 밤과 낮이, 나아가 조선의 정치가 아예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권력의 심장부를 독점한 대가는 만평의 부동산과 수많은 노비라는 막대한 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리만큼 조선의 공식 기록에서 이 무소불위 여인들의 이름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일개 궁녀가 조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감추고 싶은 치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견고한 은폐를 뚫고 도저히 지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흔적을 남긴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조선 전기를 뒤흔든 조두대입니다. 놀랍게도 조두대의 출발선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세종의 5째 아들인 광평대군 집안의 비천한 여종이었습니다. 광평대군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돌연 세상을 떠납니다. 충격을 받은 부인은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버렸고, 집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 영숭운만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어미 품을 잃고 우는 이 핏덩이를 매일 안고 먹이고 자으며 지독하게 키워낸 사람이 바로 몸종 조두대였습니다. 이후 그녀의 인생에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문과 이두에 유독 밝았던 그녀의 비상한 능력을 세조가 눈여겨본 겁니다. 왕의 어명으로 여종 신분이었던 그녀는 단숨에 궁궐의 정식 궁녀로 발탁됩니다. 노비에서 왕의 여자로. 하지만 이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은 훗날 그녀가 틀어질 권력의 얇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흘러 예종이 세상을 떠나고 고작 13살의 어린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정사를 돌보기엔 너무 어린 왕을 대신해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에 나서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선 조정 전체를 마비시킬 뻔한 아주 기가 막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수렴청정의 주체인 정의왕후가 한문을 전혀 읽지 못했던 겁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 문서는 한문으로 빽빽하게 적혀 올라오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까막눈인 초유의 사태, 이때 완벽한 대안으로 호출된 사람이 바로 한문과 이두의 달인이었던 조두대였습니다. 의정부와 육조, 승정원에서 쏟아지는 조선의 모든 결제 서류가 조두대의 치마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문서를 읽어 해석해주면 정의왕후가 결정을 내리고 조두대가 그 뜻을 다시 한문으로 적어 내려보내는 기형적인 통치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조정 대신들은 조두대를 거치지 않으면 나라의 결제를 단 한 건도 받아낼 수 없었어요.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실록에는 조두대가 재상 이철견의 수양딸이 되었다는 기록이 당당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철견이 누구냐? 바로 정의왕후의 친조카였어요. 왕비의 조카가 궁녀를 자기 딸로 삼았다? 비천한 여종 출신 조두대가 사실상 대비의 손녀뻘이라는 완벽한 정치적 방패막이를 손에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조카 조복중 역시 조선의 면포 납품을 독점하는 거대한 재벌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한 번은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의 알짜배기 수행원 자리를 놓고 조복중과 다른 상인이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인을 제공한 상인 조복중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대신 M1 재상급 관료였던 진화부사만 하루아침에 벼슬이 날아가며 패가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개 궁녀의 뒷배가 정승판서의 목줄을 가볍게 쥐고 흔들었던 겁니다. 조두대 본인 역시 오대산의 영감암이라는 절을 직접 짓고 무려 1만 6천 평이 넘는 거대한 논을 시주할 만큼 압도적인 부를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는 반드시 날카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죠. 성종 6년 승정원 문짝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 하나가 나붙습니다. 조두대와 정의 왕후의 친정이 뒷돈을 받고 국가의 소송을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이른바 익명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조사가 턱 밑까지 파고들자 불똥은 고스란히 정의 왕후를 향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때 정의 왕후는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조두대를 내쳐서 꼬리를 자르는 대신 자신이 쥐고 있던 수렴청정을 아예 내려놓아 버린 겁니다. 권력을 쥔 자가 스스로 옥좌에서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뼈를 깎는 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비는 일가의 궁녀 하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좌를 포기했어요. 정의 왕후가 물러난 뒤에도 조두대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인수대비가 펴낸 여성 예절서 내훈의 발문을 그녀가 직접 썼을 만큼 조두대는 끝까지 살아남아 조선 전기의 심장부를 관통했습니다. 비천한 여종에서 출발해 2명의 대비를 모시며 조선의 행정망을 완벽하게 독점했던 첫 번째 전설. 그렇다면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임계점을 넘어버렸던 두 번째 주인공 광해군 시절 김계시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앞선 조두대가 대비의 든든한 방패 뒤에서 권력을 누렸다면 김계시의 삶은 피비린내 나는 정쟁의 한가운데를 맨몸으로 돌파한 기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시작은 선조 임금 시절 동궁전에 소속된 영리한 생각시였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나인이 어느 날 덜컥 선조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게 됩니다. 아들의 처소에서 일하던 궁녀를 아버지가 데려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유교 윤리가 지배하던 조선에서 이미 아버지의 여자가 된 사람을 훗날 왕위에 오른 아들이 후궁으로 들이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금기였죠. 그래서 광해군이 즉위한 뒤 다시 그녀를 곁으로 불렀을 때 김계시는 끝내 정식 후궁 첩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여기서 절망했겠지만 그녀에게 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작동했어요. 정식 후궁이 되지 못했다는 건 거꾸로 말해 내명부의 깐깐한 규제와 답답한 의례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첩지가 없는 빈 껍데기 상궁이라는 위치가 오히려 궁궐 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대한 날개가 되어준 셈입니다. 광해군 일기를 쓴 사관들은 당시 그녀의 위세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열 때마다 김상궁이 붓을 들어 마음대로 결정하였다. 승정원에서 올라온 인사명단 위로 왕의 여자가 직접 붓을 쥐고 붉은 점을 찍으며 결재를 대신했던 거예요. 당시 사실상 조정의 1인자였던 이이첨조차 김계시의 아버지와 미리 친분을 트고 은밀하게 줄을 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 권력의 쌍벽이라 불렀어요. 이이첨이 궐박 조정의 실세였다면 김계시는 궐안 내전의 실세로서 조선을 반으로 쪼개어 지배했던 겁니다. 이 참담한 꼴을 보다 못한 꼿꼿한 선비고산 윤선도가 결국 폭발합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김계시의 매관매직과 전횡을 탄핵하는 묵직한 상소문을 조정에 던져버린 거죠. 정식 관료가 일개 궁녀 한 명을 콕 집어 공식적으로 공격한 초유의 사태. 과연 이 팽팽한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김계시는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바른 말을 던졌던 윤선도는 그 길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유백길에 올라야 했어요. 일개 궁녀의 뒷배가 조선 관료제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아주 씁쓸하고 기막힌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기록의 교차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광해군 일기는 훗날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이 편찬한 승자의 기록입니다. 당연히 쫓겨난 광해군의 측근이었던 김계시를 나쁘게 적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실제로 실록은 그녀를 용모가 피지 않았는데 흉악하고 야갔으며 개교가 많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진영, 즉 김계시에게 처참하게 당했던 임목대비 측의 기록은 어떨까요? 임목대비 측 인물이 쓴 계축일기에는 그녀가 가희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도 가희를 가리켜 영악하고 사람을 잘 속이며 흉계를 꾸민다고 똑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정치적 스탠스가 완전히 정반대인 양 진영의 기록이 소름 돋게 일치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의 횡포가 어느 한쪽의 악의적인 과장이 아니라 조선 조정 전체가 치를 떨었던 실제 않은 공포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주하던 그녀의 권력도 결국 파국을 맞이합니다. 1623년 3월 13일 새벽 인조 반정에 서늘한 칼날이 궁궐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반정 당일 정업원에 숨어 불공을 들이던 김계시는 결국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곧바로 목이 베입니다. 조두되는 대비가 권력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목숨을 지켜줬지만 김계시의 삶은 횃불 아래 번뜩이는 칼 한 자루 앞에서 허망하게 끝이 나버린 거죠. 비슷한 권력을 쥐었지만 두 여인의 결말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탐욕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촌극은 그저 운 좋은 궁녀들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제조상궁이라는 정오품의 자리가 500년 내내 만들어낸 조선 정치의 은밀하고도 필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시스템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세 번째 주인공 고종시대의 제조상궁 서이순에게 남아 있습니다. 앞선 두 사람처럼 화려한 정쟁의 중심에 서지도 드라마틱하게 목이 잘리지도 않은 그녀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에 남았을까요? 바로 낡고 빛바랜 한지 위에 꾹꾹 눌러 쓴 수십 통의 편지 때문입니다. 당시 궁녀들은 친정의 안부 서신 하나를 보내는 것조차 엄격하게 통제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이수는 훗날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유력 정치인 윤용구와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놀랍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의남매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실무자가 장관급 유력 가문의 수장에게 사적인 카카오톡을 매일같이 보내며 오라버니 하고 부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십 통의 서신들이 단순한 온의의 다정한 안부 인사였을까요? 천만에요. 부산대학교 노경자 교수의 심층적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궐 안의 고급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궐 밖 유력 가문의 은밀한 청탁이 왕의 지척으로 배달되는 아주 치밀한 로비 창구였어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정보의 고속도로였던 겁니다. 조선의 깐깐한 사대부들이 왜 일개 궁녀에게 고개를 숙이고 의남매까지 맺어가며 매달렸는지. 서이순의 편지들은 그 낡은 먹물 자국을 통해 제조상궁이라는 자리가 가진 권력의 본질을 너무나도 투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오품, 조선 관료 체계에서 중간쯤 되는 이 과장급 꼬리표가 참 얄궂지 않으신가요? 직급표대로라면 영의정 앞에서 깍듯하게 엎드려야 맞는데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니 오히려 정일품 재상들이 이 여인들의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눈치를 보며 길을 비켜야 했습니다. 결국 권력이란 건 명함에 박힌 숫자나 제도가 아니라 왕의 귀에 얼마나 가까이 닿아 있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걸 이 큰방상궁마마님들이 온몸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어떤 이들은 궁녀가 감히 나라를 주물렀다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이건 몇몇 궁녀들의 개인적인 탐욕이라기보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닫힌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그림자였어요. 임금이 구중궁궐 깊은 곳에 고립될수록 그 고립을 뚫고 밖으로 향하는 정보의 통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좁고 치명적인 병목 구간에 매일 아침 왕의 죽을 데워 올리고 밤마다 이부자리를 펴던 제조상궁이 버티고 서 있었던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이죠. 왕권이라는 절대적인 빛 바로 옆에서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짙고 은밀한 권력의 그림자가 되어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평생 신랑 없는 혼례를 치르고 궐 밖을 나서지 못했지만 정작 그들의 든든한 뒷배를 탄 친정 가문은 수만 평의 논밭을 사들이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궁 안에서는 평생 갇혀 지내는 왕의 시종이었을지 몰라도 담장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행사하는 진짜 지주가 되어 있었던 거죠. 직급과 실제 권력, 신분과 막대한 부가 기형적으로 어긋나 있던 이 팽팽한 모순, 이것이야말로 제조상궁이라는 자리가 품고 있던 가장 씁쓸한 욕망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낮지만 최고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정보를 통제하며 실세를 자처하는 수많은 현대판 제조상궁들을 말이죠. 500년 전 궁궐의 서늘한 쥐불놀이는 끝이 났지만 정보를 움켜쥐고 다른 이들의 입술을 막으려는 권력의 본질은 시대와 장소만 바꾼 채 지금도 묘하게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서울 창덕궁에 가보시면 왕의 침전이었던 대조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한 정악들 바로 곁 짙은 어둠 속에 숨어 왕의 숨소리 하나까지 숨죽여 듣고 통제했을 큰방상 궁마마님의 은밀한 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오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조선 최고 권력의 안방을 지배했던 그림자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들의 삶은 권력의 정점을 맛본 승리자였을까요? 아니면 궁궐이라는 화려하고 거대한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낸 또 다른 패배자였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 한 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호기심 사록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